뉴스의 미부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김경진 변호사, 서울마케팅리서치의 김미연 소장, 매일 P&I의 전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부에서 워낙 저희들이 점잖게 판세 네. 분석하고 토론을 해서요. 2부는 좀 시끄럽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두 후보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기자회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네.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5년 국운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민생과 국민 통합의 새로운 길과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국민보다는 정쟁이 우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중시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 저에게는 마지막 정치 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마지막 정치 여정을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그동안의 신뢰에 보답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의 의미는 지난 5년을 다 합친 시간보다 훨씬 무겁고 큽니다. 내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바탕으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미 발족한 국민연대의 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좋은 나라에 살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투표입니다. 기권은 잘못된 지난 5년을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네, 딱 하루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인데 얼굴 표정에서 비장미도 좀 느껴지고요. 네. 긴장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세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김경진 변호사하고 정기현 대표는 노란색을 매셨는데 일부러 메고 나오신 건가요? 또 자리도 왼쪽에 계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사실 저 자리에 앉아서 예. 방송을 했는데 네. 예. 빨간 넥타이를 내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한 의원이 문자를 보내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노란 넥타이를 메고 기계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앉았습니다. 예,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출연자들의 넥타이 색깔 하나, 목도리 하나하나가 좀 네. 정치적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모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치평론가들입니다. 예. 판세 분석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내일 대선 후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판세 분석과 함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예. 누가 이기리라고 지금 예상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조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각 당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초박빙 구도인 것 같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내일, 투표율이 예.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일단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에 따라서 유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투표율이 되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모든 이제 평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한 70% 정도를 예. 지금 기준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으로 볼 때는 70까지 유권자 구성비만 본다면, 네. 유권자 구성비만 본다면 70% 가지고도 야권이 유리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70은 좀 넘어줘야 되지 않느냐. 71 내지 72%는 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평균 트렌드를 보면요. 20, 30대는 전체 평균 투표율보다 이제까지 1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5, 60대는 10% 이상 투표장에 갔고요. 예. 그거를 본다면 평균 투표율 70이라면 20, 30대는 60% 정도, 그다음에 이제 5, 60대는 80%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한 70은 넘어줘야 네. 20, 30대가 어느 정도 투표장에 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1, 2%는 돼야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게 안 되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예. 네.
저는 그 말씀 전에 이 선거법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지금 네.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이른바 먹튀방지법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거고 결선 투표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건 보세요. 다들 속으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조사기관의 그 결과를. 그럼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네. 결과를 네 분 다 알고 계시나 보죠? 많이들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왜냐면 그건 당연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연한 예.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숨기는 건 좀 이상한 거고. 예. 그렇다면 숨겨주십시오. 일단 선거법이 아직 안 고쳐졌으니. 전 모릅니다. 예.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숨겨질 수밖에 예. 없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다 몰라요, 진짜. 그렇다면 이것도 정보 격차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격차의 문제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결국 양극화의 문제인데 예. 정보도 권력이거든요. 이것도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나라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공표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고 선거 당일까지 계속 발표하는 나라가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정치 환경과 정치 문화가 다르니까 뭐 나름대로 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게 또 진실 게임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바크 버측이 유리한 걸 계속 흘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걸 흘리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를 모두에 좀 드리고 예. 현재 보면은 제외 국민 투표율이 79.9%인가 71.9%인가 그랬잖아요. 물론 총선과 대선이 상당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총선 때 45.몇 %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외 국민 투표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71.9%는 대단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선행지수로 해석한다면은 이번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1%나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72%는 넘을 것 같아요. 지난 2002년도 선거 때 70.8%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박빙 구도로 가고 있고 보수 대 진보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한 그런 구도예요. 기본적 구도가. 우리 보수가 상당히 결집이 돼 있고 진보의 결집도 상당히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겠죠. 예. 그리고 진보 쪽에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꼭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그것을 굳이 명명한다면 비판적 지지 세력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볼 때 비판적 지지 세력의 결집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양쪽이 결집이 공고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표율이 높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투표율 70% 이상 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야권에 유리할 수 있는 구도는 될 수 있는데 예. 단지 최근에 네거티브 공방이 양쪽에 대단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예. 그런 네. 것들이 투표율의 그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네. 오히려 이것이 투표율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총론적으로 말할 때 투표율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선생님, 잠깐 여쭙는데 그 투표율이 70% 넘으려면 낮 12시 기준으로 투표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추세적으로 보통. 글쎄 추세적으로 보면 난 12시에 한 40은 나와야 되겠죠. 40은 나와야 된다. 예, 40 정도 40%. 나와야 예. 잠깐만, 예.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사실 저희들도 이제 매일 공표는 되지 않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뭐 정보로서 수집해서 보면 이제는 양측의 지지율이 거의 접점 상태에 왔다. 누가 우위를 누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접전의 양상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두 분 다 참 굉장히 비장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이제 하셨죠. 결국 저는 이제 그 강한 메시지는 결국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네. 한 5% 정도로 본다면 한 100만 명에서 한 120만 명 정도의 부동층의 표심이 내일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오늘 오후 이제 석간신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이제 한 것은 결국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적임이라면 박근혜를 이제 지지해달라는 것이고 예. 미래 문제, 새 정치의 문제라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아직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한 100만 명의 이제 부동층이 예.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71% 정도의 투표율을 예측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2002년 선거의 재판이다. 양 진영 간의 보수와 진보의 대격돌 양상이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 바로 이념 대결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보수 중심으로 결집을 해야 되느냐 진보 중심의 정책을 폐해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념 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 71%까지는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보고
저는 70%가 넘으면 좀 야권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 살아보세와 그 새 정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잘 살면서 새 정치 하는 걸 고를 텐데. 뭐 그렇게 보시면 내일 기권을 하셔야 되고요. 잘 살면서 새 정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이제 잘 사는 것은 이제 어쨌든 과거에 우리 박정희 시절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제 새마을 운동가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맡기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네. 역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 시대 새 정치 이런 것들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좀 부연 이렇게 설명을 봅니다. 하자면요. 네. 오늘 그 석간신문에 나오는 그 두 타이틀을 보고 저는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박근혜 후보는 이제 보수층의 총 결집을 내일 요구하는 것이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40대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나와달라 뭐 이런 의미를 좀 내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문제는 두 분 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적임자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잘 살면서 새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제 거니까요. 생각에는 지금 이제 보수건 진보건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이건 자기 한 표 한 표가 이 순간에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예.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은 충분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예측이 79.9% 투표하겠다 이랬는데 뭐 5에서 10% 정도 뺀다 그러는데 아마 최소한으로 빼는 수치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투표 이제 지금까지 안정하는 사람들 그러면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내일 오후 4시 5시까지도 이렇게 투표 동료 또 지지 동료 활동을 하느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결국은 오전에 조금 뭐 득표율이 좀 뒤지니까 계속해서 문자 날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뛰어서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후 시간에.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흐름을 보고 있으면 아마 내일 오후까지는 계속 그런 것들이 양 진영에서 조금 아마 계속이 될 것 같고 정말 오늘까지도 누가 될지는 예측은 불가인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깜깜이 선거 문제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최 교수님하고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이제 정보 격차라든지 또 뭐 이런 문제점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투표율, 지지율을 이렇게 공개를 안 하도록 한 것은 이제 본인 자기 스스로 개별적으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떤 후보가 이렇게 진짜 공약이 믿을만하고 이 후보의 리더십을 따라갈 만한가 이걸 한번 스스로 마음 깊이 생각해보고 찍어라. 절대 어떤 분위기라든지 누가 지지율이 높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투표하는데 변수로 고려하지 마라. 아마 최소한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선거법에 조항이 있었던 것 같고 여전히 그런 어떤 역할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예 그러면 깜깜이 선거는 아예 깜깜하게 하든가. 깜깜하지 않잖아요 지금. 요 얘기는요, 우리 내일 대선 끝나고 다음 주 뉴스M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좀 토론해 보고요. 앞서 투표율이 전부 네 분 모두 관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투표율 중에도요. 평균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투표율, 네.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투표하고 이제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 젊은이들 투표장으로 나와라 이런 문자를 계속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안 전 후보가 좀 독려를 하고 저녁에 투표 마감한 다음에 미국행 비행기 타도 늦지 않은데 왜 오전에 그런 활동을 안 하고 떠나는 건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정이 났나요? 비행기표 티켓팅 했나요? 뭐 아침에 떠난다고. 네, 약간 아쉽기는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항에서 몇 말씀 하실 거고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이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툭 튀어놓으면 이제 뭐 평론가들 해석도 하고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말을 많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신 것 같고 아마 내일 트위터를 계속 달구지 않을까. 또 아마 굉장히 이렇게 단어 선정은 잘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멋진 단어가 하나 튀어나올 것 같고 그 단어가 아마 내일 하루 종일 트위터를 달구지 않을까 그렇게 20, 30대 표심을 달굴 거라고 보시는군요. 제가 옆에 앉아있지만 의견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선거가 아니죠. 그렇죠. 할 만큼 했고요. 이기고 지고는 문재인 후보의 문제이지 아니 민주통합당이 내일 예를 들어 본인이 뭐 개인적인 의견이든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장고를 하겠다고 떠나는데 그 순간까지 트위터 날려서 민주당 또는 투표 동료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문재인 후보가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몫이죠. 내일 이기고 지고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전 후보는 오히려 내일 아침에 일찍 마치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낌없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낌없이 본인이 줍니까?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고 했으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의 투표인데 그것까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 상당수가 좀 지지를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 만약에 문 후보라면 문 후보가 어떤 우뚝 서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 정치 현실에서 안 후보의 역할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나 욕구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정치 현실에 자연스럽게 투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김경진 변호사께서 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시속 150km 가속 최대한 밟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120 정도밖에 안 밟았다. 아직 30 정도 더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150 밟은 겁니까? 아직도 아닌 건가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유세에서 한 건 150 밟은 거 아닌가요? 글쎄, 지난번에 목도리 둘러준 걸까지 해서 보면은 한 140 정도 근접한 것 같은데. 아직도 150까지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오늘 문재인 후보가 이제 새 시대를 열겠다. 이제 새 정치에 대한 메시지인데 결국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왔던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들은 문재인 후보가 오롯이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이죠. 뭐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현상을 문재인식 정치에 녹여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이것인데 너무 민주통합당이 안철수의 전 후보에 대해서 의존하는 모습은 사실 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윤여준 뭐 전 장관이라든지 또 조국 교수 지지 연설을 보면 민주당 스스로도 각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는 좋으나 민주당이 싫어서 찍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은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윤여준 전 장관이 지지 연설을 그걸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조국 교수도 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아마 민주당이 현재의 전체의 민심을 담는 그릇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정말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실천 의지가 있다면 전면적인 뭔가 정치 개편이 있겠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좀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제가. 박근혜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박 후보한테는 지금 남은 딱 하루. 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서울로 올라오는 전략을 택한 걸까요? 결국 어제 수도권을 의식하는 거겠죠. 뭐 수도권이야 뭐 문재인 후보만 그렇고 뭐 박근혜 후보만 그렇겠어요. 뭐 당연한 거고. 박근혜 후보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동선이 뭐 경부선이 좀 상행선 하행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 우리가 스윙보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부동층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수도권의 40대의 부동층이 관건일 거예요. 뭐 충청권의 캐스팅보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뭐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있겠어요. 특히 호남 지역은 과연 새누리당이 두 자릿수 얻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또 부산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문재인 후보가 40%, 35에서 40%를 얻느냐 그리고 새누리당은 35%에서 저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의 또 그런 전략도 당연한 거고 수도권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49.4%가 유권자고 그러니까 또 서울은 20%나 됩니다. 서울만. 결국 여기서 판가름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수도권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항상 수도권에서 이긴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표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양쪽에 결집이 되긴 돼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게 아까 100만 명쯤 말씀하셨잖아요. 100에서 150만 정도. 그 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모든 사람이 얘기하다시피 박빙구도나 백중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 몇십만 표로 갈릴 그런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 수도권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고 좀 첨언을 한다면 박근혜 후보의 최근의 전략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좀 봐요. 부적절했다고요? 네, 득표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네거티브 쪽에 많이 그 역점을 둔 것 같아요. 국정원 의혹 제기를 부단히 했고 토론 때도 했고 또 유세 때마다도 빠뜨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뭐 일정 부분 민주통합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 그 중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그 반박을 잘 못하고 있죠. 민주통합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데 워낙 그쪽의 중간 어제 발표 같은 경우도 그것은 뭐 새누리당이 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 농구가 확실치 않은 게 좀 의혹 같은 것 좀 있어요. 뭐 일주일 걸린다는 게 너무 빨리 했고 또 11시 반에 하고 물론 엠바고 때문에 했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국정원 쪽도 그렇고 해서 좀 부동층한테 오히려 전 역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봐요. 뭐 어떻게 작용할지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네거티브 쪽에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한테 투표율의 저하로 연결되고 그 투표율의 저하가 민주통합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도가 좀 지나치다 보면 정말 새 정치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도식적으로 투표를 떨어뜨리지 않고 투표에 대한 참여를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상쇄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박근혜 후보가 본인이 얘기했던 민생과 통합 쪽에서 조금 비껴 있었던 것은 어떤 일관된 그러한 그 행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 오히려 지나치게 민주통합당이 따라붙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조금 반론을 하자면 제가 만약에 박근혜 후보의 쪽에서 일을 했다면 저는 이제 그 부동층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남아있는 그 보수 진영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것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런 그 의혹 사건을 본인을 이제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역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략상으로 본다면 뭐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생각이 다른데 저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보수를 결집시킨다라는 게 보수가 상당히 결집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거 전략상 다시 우리 보수를 결집시켜서 역으로 한다? 전 그렇게 새누리당이 유찰하다고 보지 않아요.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새누리를 가소평가하다니요. 새누리를 가소평가하다니. 이게 이제 실력이 있으려면 이제 그 우리 김미연 소장님이나 최 교수님이나 예. 이게 보수를 더 결집시켜서 이렇게 결국은 쥐어짰을 때 결집에서 나올 만한 물이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여지가 있으면 결집의 필요성이 있고 근데 이 여지가 없으면 결집의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이제 중도층을 겨냥해서 가는 이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사실은 조금 네거티브로 함으로써 아니, 위기의식을 그게 고취시켜가지고 다시 자기 쪽의 이른바 집토끼를 결집시킨다? 아니 근데 그건 지나치게 도식적인 그런 논리 아닌가요? 아니 근데 박사님 말씀은 박근혜 후보가 하는 행위가 지금 다 네거티브로 지금 규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측면이 있죠. 네거티브적인 측면도 있긴 네거티브라는 하지만 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흑색선조가 네거티브의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흑색선조는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하는 게. 그냥 네거티브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거티브 훌륭한 선거 전략입니다. 민주통합당도 네거티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지. 저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그 양 후보가 기자회견하면서 비장함을 보이면서 저는 좀 두 분 다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 내용이 없죠. 평소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원칙, 신뢰, 약속, 그래서 잘 살아오는 국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 그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통한 그 대통합, 그다음에 거국 내각, 시민정부, 그래서 시민에게 이제 권력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양 후보가 마지막 하루라도 저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은 네. 막바지라도 참 좋은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또 개표 방송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